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12월 시작부터 영 순탄치가 않은데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연말에 아주 강력한 랠리가 찾아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가 제시한 이 대담한 주장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겁니다. 톰 리가 왜 이렇게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지, 그가 제시하는 증거들을 하나씩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그 논리의 핵심을 따라가 보는 거죠.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눠서 분석해 볼 텐데요. 첫째, 거시경제, 특히 연준의 통화 정책,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둘째는 현재 시장의 포지션,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종합해서 내놓은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까지.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톰 리가 연말 랠리를 예측하는 가장 큰 근거, 역시나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정책 변화를 꼽았어요. 이걸 가장 강력한 순풍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상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시작점이자 이 전체 논리를 움직이는 엔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의 주장은 크게 두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는데 그 첫 번째 기둥이 바로 연준이고요. 여기서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양적 긴축, 즉 QT의 종류입니다. 아, QT. 네, 2022년 4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2년 가까이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빨아들이면서 사실 모두를 힘들게 했잖아요. 바로 이 QT가 드디어 끝난다는 겁니다. 톰 리는 이걸 시장을 짓누르던 거대한 족쇄가 탁 하고 풀리는 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양적 긴축, QT가 끝난다는 게 그냥 시장에 가해지던 압력이 사라지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나요?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거랑 좋아진다는 건 좀 다른 이야기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톰 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죠. QT의 종료가 실질적으로 양적 완화, QE의 시작과 같다고 해석합니다. QE의 시작이요? 그건 좀 과감한 해석 아닌가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거랑 엑셀을 밟는 건 완전히 다른 행동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톰 리 분석의 가장 날카로운 부분입니다. 그는 이걸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시장을 하나의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네. 지난 2년 동안 이 차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살짝 올린 채, 이게 바로 QT죠. 이걸 올린 채로 힘겹게 오르막길을 달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그 사이드 브레이크를 탁 하고 풀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럼 운전자가 굳이 엑셀을 더 밟지 않더라도 그동안 억눌려 있던 엔진의 힘만으로도 차가 울컥하고 앞으로 튀어나가겠죠. 그런 비유로 들으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억눌렸던 힘이 해방되는 효과? 바로 그겁니다. 그는 QT 종료가 시장 유동성에 미치는 효과가 바로 그 정도로 극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혹시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과거의 사례, 데이터 같은 것도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역사적 증거가 빠질 수 없죠. 그는 2019년 9월 마지막으로 QT가 종료되었을 때를 아주 중요한 증거로 제시합니다. 2019년이요? 네, 당시 시장 분위기도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QT가 딱 종료된 이후에 불과 3주 만에 S&P 500이 17% 이상 급등하는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3주 만에 17%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물론 지금의 경제 환경이 2019년과 모든 면에서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유동성이 시장에 미치는 그 기계적인 효과,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역사가 반복될 가능성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게 그의 논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확실히 인상적이네요. 그렇다면 연준과 관련된 두 번째 핵심, 그건 뭔가요?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톰 리는 연준이 바로 이번 12월에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2월이에요? 굉장히 빠른데요? 네, 빠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금리를 내리는 이유입니다. 보통 시장은 경기가 너무 나빠져서,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와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리는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렇죠. 그건 좋은 신호가 아니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 금리 인하는 그런 비관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가 표현하길 올바른 이유, right reasons 때문에 이루어질 거라고 강조합니다. 올바른 이유라. 말이 참 좋긴 한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경제가 망가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경제가 괜찮기 때문에 내린다. 뭐 이런 뜻인가요? 정확히 그겁니다. 그가 말하는 올바른 이유란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과거에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던 관세 효과도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고요. 노동시장도 과열에서 벗어나서 아주 안정적인 상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가는 2%로 안정됐는데 기준금리는 여전히 5%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명목금리는 그대로지만 물가가 낮아졌으니까 실질적으로 느끼는 금리 부담은 오히려 더 높아지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실질 금리가 오르는 거죠. 이건 연준이 의도하지 않게 경제에 추가적인 긴축 효과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는 셈이죠. 아, 그러니까 굳이 그럴 이유가 없으니 경제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선제적인 조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경기가 망가져서 부랴부랴 내리는 사후 약방 부문이 아니라 경제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선제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런 비둘기파적인, 그러니까 더비시한 연준의 태도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건 특히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끌어와서 평가하는 자산들에 아주 긍정적입니다. 아, DCF,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모델 말씀하시는군요. 미래 현금 흐름 할인법. 네,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을 할인해서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낮아지면 할인율도 낮아지니까 당연히 현재 가치가 높아지겠네요. AI 관련주 같은 고성장주나 암호화폐 시장에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AI 주식이나 암호화폐처럼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저 멀리 있는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를 먹고 사는 자산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죠. 하지만 이런 걱정도 들어요. 연준이 너무 시장 친화적으로 비둘기파적으로 보이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신뢰도를 잃거나 혹은 반대로 채권시장 참여자들이 이건 너무 이르다면서 반발할 위험은 없을까요? 네, 톰리 역시 그 리스크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너무 앞서 나가면 신뢰도를 잃거나 이걸 영어로 lose credibility라고 하죠. 아니면 채권 시장의 저항, 프로테스트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 하지만 그의 분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 어떤 부분이죠? 그는 현재 채권 시장이 이미 연준보다 훨씬 더 완화적인 정책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 시장이 연준보다 더 앞서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연준이 앞으로 몇 차례 더 금리를 내릴 거야 라고 확신하고 채권을 거래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는 시장을 놀라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시장이 이미 만들어 놓은 길을 뒤따라가면서 여러분 생각이 맞습니다 라고 확인해주는 아주 수능적인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와, 조갑해보면 첫 번째 증거는 정말 탄탄해 보이네요. 연준이 시장의 유동성이라는 연료를 가득 채워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대는 마련됐습니다. 무대 위의 배우들, 즉 투자자들의 상태를 살펴볼 시간이죠. 톰리는 특히 11월 시장 상황을 아주 중요한 단서로 보고 있던데요. 네, 그게 바로 그의 논증을 떠받치는 두 번째 기둥, 시장 포지셔닝과 심리 분석입니다. 11월에 S&P 500 지수가 6%나 하락했고요. 특히 시장이 인기주였던 AI 관련주나 밈 주식들은 20%, 30%씩 폭락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공포스러운 한 달이었죠. 네, 겉보긴 그랬죠. 하지만 톰리는 이 현상을 시장에 과도하게 쌓여있던 빚, 즉 레버리지와 마진 부채가 청소되는 아주 건강한 조정 과정, 포지션 리셋이라고 평가합니다. 포지션 리셋이요. 레버레지나 마진, 부채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젠가 게임 같은 걸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서, 즉 레버레지를 써서 아슬아슬하게 블록을 쌓아 올렸는데 11월 하락이 그 타워를 한번 확 흔들어서 불안정한 블록들을 모두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와,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정확히 그겁니다. 빚으로 위태롭게 쌓아올린 젠가 타워가 한번 무너지면서 이제는 훨씬 더 단단한 기반 위에서 다시 게임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심리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죠? 이 하락을 겪으면서 수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올해 농사는 다 망쳤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true in the towel, 말 그대로 수건을 던졌다는 겁니다. 항복 선언을 한 거죠.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을 다 던져버리고 현금 비중을 최대한 높이면서 완전히 방어적인 자세로 돌아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분석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에 도달한 것 같네요. 모두가 희망을 버리고 시장을 떠난 상태. 상식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인데 어떻게 이게 강력한 랠리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건지. 이건 완전히 역설적인데요. 바로 그 역설이 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정말 재밌는 부분이죠. 두 가지 요인이 여기서 마법처럼 결합됩니다. 첫째는 12월의 전통적인 계절적 순풍입니다. 역사적으로 12월은 산타랠리라고 불릴 만큼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달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방금 말씀하신 그 극단적인 비관론이 만들어내는 성과 추격, performance chasing이라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동력입니다. 성과 추격이요? 아, 혹시 포모 같은 건가요? Fear of missing out? 나만 뒤처지는 것에 대한 공포. 정확합니다. 바로 그 포모입니다. 펀드 매니저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11월에 겁을 잔뜩 먹고 주식을 다 팔아서 현금을 산더미처럼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12월이 되자마자 연준의 정책 변화라는 순풍을 타고 시장이 예상과는 정반대로 무섭게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말 실적 보고를 앞두고 있는데 벤치마크 지수는 5%, 10%씩 오르는데 자기 계좌만 파란불, 마이너스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식은땀이 날 것 같은데요. 고객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할 것 같습니다. 연말 보너스는커녕 자리 보존도 힘들겠죠. 바로 그 공포감, 그 압박감이 이성적인 판단을 압도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뒤늦게라도 허둥지둥 시장에 다시 뛰어들어서 이미 오르고 있는 주식을 비싼 값에 사모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아, 톰리는 11월에 시장을 떠났던 바로 그 비관론자들이 12월에는 가장 강력한 매수 세력으로 돌변하면서 랠리에 로켓 연료를 공급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탐욕보다 무서운 게 바로 이 소외에 대한 공포, 포모인 거죠. 와, 정말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네요. 연준이 땔감을 잔뜩 쌓아놓고 투자자들의 비관론이 성냥 역할을 해서 성과 추격이라는 불을 확 붙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폭발이 얼마나 클지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가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는 건가요? 톰리는 12월 초에 이 불운저한 출발, 지금의 흔들림을 이미 예상했던 부분, 그러니까 좋은 연말을 위한 건전한 흔들림 정도로 아주 대수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의 구체적인 목표치는 굉장히 대담한데요. S&P 500 지수가 12월 한 달 동안에만 5%에서 1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에서 10%요? 한 달 만에요? 네, 그래서 연말에는 지수가 7,200에서 7,30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7,300이요? 와, 정말 엄청나게 낙관적인 수치네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과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온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가요?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는 오히려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주식시장이 달리는 기차에 아직 올라타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 부분이 바로 세 번째 분석의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10월 중순에 큰 충격을 한번 받은 이후에 연준의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를 아직 충분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톰리의 분석에 따르면 주식시장과는 일종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거시경제 환경에 놓여 있는데 왜 그런 지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그는 그 원인을 10월 10일에 있었던 대규모 디레버리징, 즉 부채 청산 이벤트의 후유증이 아직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아, 또 레버리지군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그 젠가 타워가 무너질 때 주식시장보다 암호화폐 시장의 타격이 훨씬 더 컸다는 거죠. 그 상처가 아무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 과거 FTX 사태라는 거대한 충격 이후에 시장이 다시 균형을 되찾는데 약 8주가 걸렸던 사례를 근거로 듭니다. 8주요. 네. 그리고 10월 11일 이벤트 이후 지금이 딱 7주째 되는 시점이라고 정확히 짚어주죠. 그렇다면 결론은 거의 다 왔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상처가 거의 다 아물었고 이제 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요? 바로 그겁니다. 그는 이 디레버리징의 고통스러운 과정이 앞으로 1주에서 2주 안에 완전히 해소, fully washed out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그동안 억눌려 있던 암호화폐 시장도 본격적으로 연말 랠리에 참여와 파티시페이트 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다른 선수들보다 조금 늦게 출발하지만 그만큼 더 폭발적인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뉘앙스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최종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는 기존에 제시했던 자신의 연말 목표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점을 아주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아, 인정을 했군요. 네, 하지만 예측 자체를 철회한 건 아닙니다. 목표 달성 시점을 약간 조정한 거죠. 그는 내년 1월 말까지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 얼타임 하이를 경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전히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징자 축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톱니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세 가지 증거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 분속의 전말은 결국 두 개의 거대한 기둥 위에 세워져 있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거시경제 환경이라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QT 종료가 사실상의 QE 효과를 내고 올바른 이유에 기반한 금리 인하가 더해지면서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 이건 랠리를 위한 물리적인 기본적인 조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시장 심리라는 일종의 정황 증거네요. 11월 조정을 통해서 빚으로 쌓았던 젠가타워가 무너지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거금을 먹고 경기장 밖으로 나가버린 아주 깨끗해진 상황 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톱니 논리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은 바로 그 비관론이라는 정황 증거가 역설적으로 랠리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된다고 본 점입니다. 연준이 마련해준 무대 위에서 계절적 요인이라는 조명이 탁 켜지면 경기장 밖에 멀뚱히 서 있던 선수들이 뒤처질 수 없다는 그 공포감에 휩싸여서 성과 추격이라는 질주를 시작하고 바로 이 질주가 랠리를 폭발시킨다는 것이 그의 핵심 논리입니다. 결국 연준의 정책 변화가 거대한 유동성의 파도를 만들고 이 파도가 11월 조정으로 바짝 움츠러든 시장을 만나면서 연말을 향한 강력한 추격 매수세를 이끌어낸다는 아주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군요.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연준의 정책, 투자자 심리, 계절적 패턴이라는 각기 다른 영역의 조각들을 아주 정교하게 엮어서 하나의 일관된 전망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만약 톱니의 예측처럼 연말 랠리가 성과 추격이나 소외 공포, 즉 포모 같은 심리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면 과연 우리는 그 랠리의 질, 퀄리티과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것이 다가오는 새해 시장을 위한 단단한 초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연말 결승선을 향한 정신없는 단거리 질주일 뿐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